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의 작은 산골 마을. 60년 넘게 가난의 굴레에 갇혀있던 이곳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풍년이 왔는데 쌀을 팔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2배, 3배 값을 불러도 거절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죠.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웃 마을은 무너졌지만 이 마을만은 한 명도 굶지 않았습니다. 빚도 떠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쌀 한 톨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산자락 작은 마을에서 쌀 농사를 짓는 라즈쿠마르입니다. 올해 나이 52, 이 땅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오늘은 수확을 마친 날입니다. 마당에 쌀자루가 20개나 쌓였어요. 지난해보다 7자루나 더 많았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풍년이었거든요. 아내 수미트라가 자루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됐네요. 12살 아들 안일도 신이 나서 자루 위를 뛰어다녔어요. 9살 딸 프리티는 쌀알을 손에 쥐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앉아 쌀자루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자루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분명 좋은 풍경이었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풍년이었어요. 저희는 기뻐하며 쌀을 전부 팔았습니다. 상인들이 괜찮은 값을 불렀거든요. 그 돈으로 빚을 조금 갚고 아이들 옷도 사고 집 지붕도 고쳤어요. 하지만 석 달 뒤 쌀독이 바닥났습니다. 겨울이 길었고 우리는 쌀을 다시 사야 했어요. 문제는 그때 쌀값이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 값의 2배였어요. 결국 우리는 빚을 더 졌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팔고 떨어지고 비싸게 사고 빚지고 매번 똑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자루를 보는데 자꾸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팔면 당장은 좋겠지만 몇 달 뒤엔 또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때 옆집 다와 형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라즈, 올해 대박이네. 형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상인들 온다던데 이번엔 값 좀 쳐주려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글쎄요 형. 올해 다들 풍년이라 값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팔아야지 뭐. 우리가 쌀 쌓아두고 뭐 하겠어? 형이 쌀자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거 돈으로 바꿔야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하지.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쌀을 쌓아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이 필요했고 쌀을 파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쌀자루를 봤어요. 20자루. 우리 가족이 1년을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이걸 다 팔아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조금만 남겨둔다면 나중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겨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돈이 없으면 결국 빚을 지게 될 텐데.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날 저녁, 우리는 늘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들떠 있었어요. 이번엔 값 좀 받아야 할 텐데. 작년보다 많이 나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말이 없었어요. 불빛 아래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운지. 우리는 매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풍년이 오면 환호하고 쌀을 팔고 잠깐 동안 여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석 달, 넉 달 지나면 또 똑같은 불안이 찾아왔고 우리는 다시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조용해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쌀자루가 쌓인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수미트라, 우리 이번엔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요? 다르게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쌀을 다 팔지 말고 좀 남겨볼까 해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겨요? 그럼 돈은 어떡하고요? 안일이 학용품 사야 하고 지붕도 고쳐야 하는데. 알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막연한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쌀을 남긴다는 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계속 파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쌀자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자루를 만져봤어요.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족의 1년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습니다. 내일 회의 때 말해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니면 귀 기울여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가난 속에 있을 거라는 것.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마을 입구에 트럭 2대가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이 온 겁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비말이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우리 마을과 거래해온 상인이었어요. 뒤따라 젊은 조수 2명이 저울과 마대를 들고 내렸습니다. 비말은 마을 사람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친근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비말이 가격을 불렀습니다. 킬로그램당 35루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작년엔 킬로그램당 40루피였거든요. 풍년인데. 값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다와 형이 앞으로 나서며 항의했습니다. 작년보다 낮은 가격이 말이 되느냐고. 비말은 어깨를 으쓱하며 변명했어요. 올해 전국이 풍년이라 쌀이 넘치고 도시 가격도 떨어졌다고. 자신도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석 달만 지나면 도시 쌀값이 2배로 뛴다는 걸. 비말은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모두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비말 말고는 이 마을까지 와서 쌀을 사갈 상인이 없었습니다. 옆집 프라빈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4자루를 준비해왔어요. 킬로그램당 35루피면 한 자루에 2,800루피 정도. 14자루면 39,200루피였습니다. 프라빈의 아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애들 겨울옷은 살 수 있겠다고. 그리고 빚도 10,000루피는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하나씩 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말의 조수들이 저울로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넸어요. 지폐 뭉치를 받아든 사람들 얼굴에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진 돈이 주는 안심감. 오늘은 살 수 있다는 확신. 하지만 저는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1년 농사지은 쌀을 내주고 얇은 지폐 몇 장을 받아가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비슈누 할아버지였어요. 78살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광경을 60년 넘게 봐왔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도 지금도 똑같다고 했어요. 상인들은 풍년 때 헐값에 사서 흉년 때 비싸게 팔고 농부들은 매번 손해를 본다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느껴졌습니다. 60년이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는 듯이. 저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다시 사람들을 봤습니다. 줄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비말의 트럭은 쌀자루로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비말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몇 자루를 팔 거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20자루가 있었어요. 작년 같았으면 18자루쯤 팔았을 겁니다. 2자루만 남기고 전부 돈으로 바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팔고 재작년에 팔고 그 전에도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석 달 뒤엔 쌀이 떨어졌고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했어요. 빚은 늘었고 가난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0자루만 팔겠다고. 나머지는 남기겠다고 했어요. 비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있던 다와 형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프라빈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비말이 물었습니다. 왜 반만 파느냐고.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쌀도 필요하다고.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니 전부 팔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비말이 피식 웃었습니다. 쌀을 쌓아둔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썩어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쌀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걸. 지금 받는 35만 루피는 3달 뒤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쌀값이 2배가 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10자루만 팔았습니다. 35만 루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60만 루피 이상을 받았을 텐데 오늘은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편해졌습니다. 집에 아직 10자루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쌀을 팔았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내놨어요. 한두 자루만 남기고 전부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비말에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전체 수확량의 80%가 실렸어요. 비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폐 뭉치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당장은 살 수 있다는 안도,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는 불안. 저는 남은 10자루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자루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 10자루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반만 팔았느냐고. 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쌀자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매년 똑같이 살 순 없다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손에 쥔 35만 루피는 분명 필요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적었습니다. 빚을 갚기엔 부족하고 겨울을 나기엔 모자랐어요. 반면 남은 10자루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았지만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쌀자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고. 팔지 않고 버텨보자고. 그래야 뭔가 달라질 거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받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이들의 손에는 옷가지, 기름, 설탕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미묘한 불안이 감돌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 잠깐 멈칫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확이 끝나고 쌀을 판 뒤 우리는 늘 이렇게 모였거든요. 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비슈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쌀값이 너무 낮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작년보다 5루피나 떨어졌다고. 풍년인데 오히려 수입은 줄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와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비닐부를 갚았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다고. 겨울나기도 빠듯할 것 같다고 했어요. 프라빈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달 뒤면 쌀이 떨어질 거라고. 그때 시장에서 사려면 지금보다 2배는 비쌀 거라고. 결국 또 빚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팔고 떨어지고 비싸게 사고 빚지고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고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팔지 말자고. 쌀을 남기자고 했어요. 회관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고빈다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고빈다가 먼저 꺼낸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와 형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미 다 팔았는데 무슨 남기기냐고. 고빈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남기자고. 내년부터는 전부 팔지 말자고 했어요. 프라빈이 따졌습니다. 쌀을 남기면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빚은 어떻게 갚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어요. 고빈다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었거든요.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빈다 말이 맞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3년간 매번 쌀을 팔았고 매번 3달 뒤엔 굶주렸다고.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했고 빚은 계속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자루를 남겼다고 말했어요. 아직 우리 집 창고에 있다고. 그게 제게 희망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다와 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라즈는 그럴 수 있다고. 집안 형편이 나아서 쌀을 남길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 집은 다르다고.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형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우리 집이 특별히 부유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빚이 있었고,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게 있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비슈누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지금도 똑같다고.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체념이 제 가슴을 후볐어요. 60년. 한 사람의 평생이 이 가난 속에서 흘러간 겁니다. 젊은 라메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쌀을 남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쌀을 남기면 최소한 석 달 뒤에 굶지 않는다고. 비싼 값에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고빈다가 거들었습니다. 만약 마을 전체가 함께한다면 어떻겠냐고. 각자 조금씩 쌀을 남겨서 공동창고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공동창고.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고 만약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신뢰, 관리, 분배.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라빈의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 가족이 굶게 되면 누가 밥을 먹여줄 거냐고 따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건 모험이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두려움, 의심, 희망, 절박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리타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3년 전 병으로 잃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사리타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하겠다고. 쌀을 남기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사리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그녀가 쌀을 남기겠다니. 사리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빚만 늘었다고. 아무리 이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이대로 살다간 아이들도 똑같이 살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렵지만 해보고 싶다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사리타의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1명, 2명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고빈다, 라메시, 심지어 처음엔 반대하던 프라빈도 주저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20명 중 1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어요. 나와 형과 몇몇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형의 선택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각자 수확량의 30%를 남기기로. 공동창고를 만들어 함께 관리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60년간 반복된 굴레를 우리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가구가 각자 쌀을 내놓았어요. 저는 10자루 중 3자루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을 회관 옆 빈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다시 깔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구를 냈어요. 오후가 되자 창고 안에 쌀자루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빈다가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꼼꼼히 적었어요. 라즈쿠마르 3자루, 고빈다 4자루, 사리타 2자루. 14가구에서 총 42자루가 모였습니다.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는 3개를 만들어 비슈누 할아버지, 고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씩 맡겼어요. 셋이 동시에 있어야만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사흘 뒤, 저는 우리 집 쌀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어요. 남은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 2끼만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아들 안일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12살 아이는 쌀독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우리 쌀은 어디 있느냐고. 왜 이렇게 적으냐고. 저는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을에 맡겨놨다고. 우리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아뒀다고 설명했어요.
안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느냐고,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안일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아내 수미트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 그녀도 쌀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틀치밖에 안 남았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고. 창고에서 가져올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우리만 먼저 가져올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굶으란 말이냐고. 아이들은 어떡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면 우리 집 쌀독은 완전히 비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창고 지붕만 계속 보였어요. 저 안에 우리 쌀 세자루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됐어요. 열쇠도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혼자만 가져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신뢰가 깨지고 약속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와 형 말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쌀을 팔고 돈을 받는 게 나았을지도. 최소한 오늘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 새벽 5시 저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빈다였어요. 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고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 못 이루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자물쇠가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자기 집도 쌀이 거의 떨어졌다고. 아내가 걱정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한다고. 자기도 흔들린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다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맘새 후회했다고 했어요. 고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집 쌀독은 정말로 바닥났습니다. 아침엔 죽으로 끼니를 때웠고 저녁엔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쌀밥은 사치였습니다. 안일과 프리티가 배고파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점점 야위어갔어요. 아내는 말없이 부엌일을 했지만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프리티가 물었습니다. 왜 창고 쌀은 안 먹느냐고. 아빠 거 잤냐고. 우리가 넣은 거 잤냐고 했어요. 9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엔 쌀이 없는데 창고엔 우리 쌀이 있는데 왜 안 가져오는지. 저는 무릎을 꿇고 프리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험 중이라고. 성공할지 모르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결국 그저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다 맞았거든요. 저는 가장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늘 강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만졌어요. 열쇠는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꺼내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리타였어요. 그녀도 창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리타가 말했습니다. 자기 집도 쌀이 떨어졌다고. 아이들이 매일 배고프다고 운다고.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사리타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살 거라고. 가난이 대물림 될 거라고. 그게 더 무섭다고 했어요. 사리타의 눈빛엔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과부로 혼자 2아이를 키우는 여자. 마을에서 가장 약한 사람. 하지만 지금 가장 강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손을 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며칠을 더 버텨야 할까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끝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난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감자죽을 먹었습니다.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은 죽이었어요.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먹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반드시 뭔가 바꿔내겠다고. 창밖 어둠 속에서 창고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쌀독부터 확인했어요.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로 끼니를 때웠지만 아이들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어요. 열나흔 날 되던 날 아침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빈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라메시네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라메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도시 병원으로 급히 모셔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최소 2만 루피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라메시네는 돈이 없었습니다. 쌀을 일찍 다 팔아버렸거든요. 저는 고빈다와 함께 라메시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라메시가 울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지만 지금은 무너진 아이처럼 보였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다와 형이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급한 상황이니 월 10%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월 10%. 1년이면 라메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슈누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와 고빈다를 봤습니다. 창고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쌀을 모은 이유가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고를 연다는 건 큰 결정이었어요.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쓸 겁니까? 라메시 어머니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빈다도 동의했어요. 우리 셋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 3개를 꽂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쌀자루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42자루.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배고팠지만 아무도 몰래 가져가지 않았던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고빈다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라메시가 넣은 건 4자루였어요. 우리는 4자루를 꺼내 라메시에게 건넸습니다. 라메시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상점으로 달려가 쌀을 팔았어요. 킬로그램당 70루피. 2달 전 비말이 불렀던 값의 2배였습니다. 4자루로 22,000 루피가 나왔습니다. 치료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라메시는 어머니를 업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처음 열어본 창고. 그 안에 정말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창고가 없었다면 라메시는 다와 형에게 빌렸을 거예요. 월 10% 이자로. 1년이면 24,000 루피를 갚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꺼낸 쌀로는 빚이 없었습니다. 빌려준 것도 나눠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 가져간 겁니다. 라메시 자신이 넣어둔 쌀이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쌀이 돈보다 더 든든할 수 있다는 걸. 돈은 빌리면 이자가 붙지만 쌀은 그렇지 않았어요. 돈은 가치가 변하지만 쌀은 늘 쌀이었습니다. 사흘 뒤 라메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치료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라메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도시에서 본 걸 이야기했어요. 도시 쌀값이 2달 전보다 2배나 올랐다고. 킬로그램당 70루피에서 80루피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 비말에게 판 건 킬로그램당 35루피였어요. 지금은 2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부 팔았다면 지금쯤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했을 거예요. 빚을 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썼어요.
프라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쌀을 남긴 게 정답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겁니다. 라메신의 일을 통해서요. 그날 밤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많았어요. 처음 반대했던 사람들도 몇몇 왔습니다. 다와 형도 있었습니다. 형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라즈와 고빈다가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도 쌀을 넣고 싶다고 했어요. 비슈누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5가구가 더 합류했습니다. 창고에 쌀자루 15개가 추가됐어요. 총 57자루가 됐습니다. 저는 쌀자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쌀을 모아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버티겠다는 결의였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뢰, 연대, 희망. 그런 것들이 이 창고 안에 쌓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한 거 맞냐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우리가 옳다고 했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일주일만이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고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에 확 띄는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집안일을 돕거나 품앗이 일을 나가느라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들이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고에 쌀이 있으니 당장 굶을 걱정은 없었어요. 급하게 돈을 벌 필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여유가 생겼어요. 제 아들 안일도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예전엔 농번기만 되면 학교를 쉬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을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출석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아이들이 배울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교육이 이어지면 아이들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이 마을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단순히 쌀 보관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달라진 건 사람들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늘 불안해 보였어요.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프라빈네 집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프라빈이 다쳤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겁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프라빈은 참았을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다 상처가 덧나고 더 큰 병으로 번지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프라빈은 창고에서 쌀 한 자루를 꺼냈어요.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초기에 치료받으니 금방 나았어요. 프라빈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다치면 두려웠다고. 치료비 때문에 빚을 지거나 참고 견뎌야 했다고. 하지만 이젠 다르다고 했어요. 창고가 있으니 안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리탄의 집도 변했습니다. 과부로 혼자 2아이를 키우는 그녀는 늘 쪼들렸어요.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공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리탄은 창고에서 쌀 반자루를 꺼냈어요. 팔아서 공책과 연필을 샀습니다. 사리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 눈치를 안 봤다고. 예전엔 필요한 것도 못 사준다고 미안해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셋째로 달라진 건 마을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자주 만났어요. 창고 관리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는 창고 앞에 모였어요. 쌀자루 상태를 확인하고 장부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갔고 남은 게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처음엔 이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어요. 고빈단의 집에 지붕이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선 고치기 힘들었어요. 회의 때 이 이야기를 꺼내자 5명이 자원했습니다. 함께 가서 지붕을 고쳐줬어요.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다음엔 다른 사람이 도움받을 차례였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돕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창고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상인 비말이 다시 왔습니다. 트럭을 몰고 마을 입구에 섰어요. 쌀을 사러 온 겁니다. 비말이 가격을 불렀습니다. 킬로그램당 60루피. 2달 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도시 시장가인 80루피보단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도 나도 쌀을 내놓았을 겁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고에 쌀이 있었어요. 급할 게 없었습니다. 비슈누 할아버지가 비말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비말이 대답했어요. 도시에 쌀이 부족하다고.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달엔 더 오르겠다고 말했어요. 비말이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결국 몇몇만 조금씩 팔았습니다. 전체 물량의 10% 정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팔았어요. 나머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말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엔 마을 쌀을 싹쓸이 했는데 이젠 조금밖에 못 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변했으니까요. 비말이 떠난 뒤 다와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예전엔 비말이 값을 정했지만 이젠 우리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쌀이 있으니 급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빛이 보였어요. 집집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주엔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늘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고에 쌀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쌀밥에 야채국.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안일이 물었습니다. 아빠, 창고 쌀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잘 관리하면 계속 있을 거라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프리티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쌀이 계속 있다니 마법 같다고. 저는 웃었어요. 마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고 지붕이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쌀 보관 방식만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 경쟁이 아닌 협력, 빚이 아닌 저축.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수학의 계절이 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듯 흉작이 찾아온 겁니다. 장마철에 비가 너무 적게 왔습니다. 논이 바짝 말랐어요.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작았고 알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수확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10자루 정도.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절반 이하로 수확했어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굴들이 어두웠어요. 흉년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가난한 마을에선 생존의 문제였어요. 비슈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 마을 소식을 전했어요. 거기도 흉작이었다고. 사람들이 쌀값 폭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와 형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올해 수확량도 적은데 내년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고. 고빈다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창고에 남은 쌀을 계산했어요. 작년에 모았던 것과 올해 새로 넣을 것을 합치면 65자루 정도였습니다. 20가구가 1년을 버티기엔 빠듯한 양이었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한 톨도 팔지 말자고. 전부 창고에 보관하자고 했어요. 흉년에는 쌀값이 폭등할 테니 우리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창고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웃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킬로그램당 100루피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작년 이맘때의 3배였습니다.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비말도 왔고 다른 상인들도 왔어요. 모두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킬로그램당 120루피까지 제시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집도 고치고 아이들 옷도 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한 달 뒤엔 더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때는 쌀이 없어서 구하기도 힘들다는 걸.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의 제안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프라빈이 말했습니다. 120 루피는 정말 큰 돈이라고. 하지만 작년 경험을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참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리타가 거들었습니다. 창고가 있으니 굶을 걱정은 없다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실망한 얼굴로 마을을 떠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 마을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쌀값이 킬로그램당 150 루피를 넘었다고. 사람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굶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은 땅을 팔았다고 했어요. 쌀을 사기 위해서요. 어떤 집은 빚을 졌고 어떤 집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흉년이 마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달랐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빚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두 끼만 먹었고 양도 줄였어요. 가끔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라메씨가 달려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마을 입구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야윈 얼굴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잘 버티고 있다고. 자기네도 도와줄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쌀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아니면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비슈누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쌀은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창고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미 늦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흉년인데 지금 시작해서 되겠냐고. 고빈다가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 남은 쌀이라도 모으면 된다고. 그리고 내년 수확 때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변화는 전염된다고. 우리가 시작한 일이 다른 마을로 퍼져나간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웃 마을에선 아사자가 나왔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쌀값은 킬로그램당 200루피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5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킬로그램당 250루피를 제시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 자루만 팔아도 2만 루피가 넘었어요. 솔직히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1년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쌀을 팔면 우리도 굶게 될 테니까요. 250루피에 판다 해도 나중엔 300루피에 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이 없을 거예요. 상인들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했어요. 돈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건 매년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넉 달째 되던 날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긴 겁니다.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쌀이 30자루 남아 있었어요. 다음 수확까지 버티기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회의는 아니었어요. 그저 모이고 싶었습니다. 함께 버텨낸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봤어요. 다들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비슈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흉년을 빚없이 넘긴 건 처음이라고.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 산 노인. 그가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겁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옆에 있던 고빈다, 사리타, 프라빈, 라메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 버텼고 함께 이겼습니다. 이웃 마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지켰어요. 빚은 늘었지만 우리는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흉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긴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 절망, 체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다시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2년째였어요. 올해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비가 적당히 왔고 햇살도 충분했어요. 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논에 서서 황금빛 이삭을 바라봤습니다. 풍년이었어요.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확량만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수확 후엔 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빈다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올해 수확량을 기록했어요. 각 가구별로 얼마나 수확했는지, 그중 얼마를 창고에 넣을지 계산했습니다. 평균 30%를 넣기로 했던 처음 약속. 하지만 이제는 많은 집이 더 많이 넣었어요. 40%, 50%, 어떤 집은 60%까지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고를 신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쌀을 넣어두는 게 저축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창고에 쌀자루가 쌓여갔습니다. 100자루, 120자루, 150자루.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양이었어요. 비슈누 할아버지가 쌀자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의 힘이라고. 이 쌀이 우리를 지킨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쌀이 아니라는 걸. 진짜 힘은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웃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작년 겨울에 방법을 배워간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창고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다고. 그리고 올해 수확을 모두 창고에 넣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여러 마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상인들이 왔습니다. 비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비말이 조심스럽게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킬로그램당 50루피.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와 형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엔 얼마가 되겠느냐고. 비말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0루피 정도 될 거라고.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창고가 있었고 서로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다른 상인이 왔습니다. 킬로그램당 70루피를 제시했어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팔았습니다. 전체의 20% 정도.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데 쓰진 않았어요. 이미 빚이 없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조금씩 갚았고 이제는 모두 청산했습니다. 빚 없는 삶.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달 이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돈을 벌면 온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사리탄의 집이 변했습니다. 과부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그녀. 이제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창고에서 쌀을 조금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사리타는 이제 당당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계속 다녔고 큰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사리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회의 때가 생각난다고.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용기를 냈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고 함께 버텼고 결국 이겼습니다. 프라빈네 집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마을에서 대학 간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어요. 빚이 없으니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라메시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2년 전 창고에서 꺼낸 쌀로 치료받은 그 어머니. 지금도 건강하게 마을을 오가셨어요. 고빈다는 창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고 쌀자루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다와 형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다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아니를 봤습니다. 14살이 된 아이. 그는 이제 창고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딸 프리티도 11살이 됐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 수미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다고. 2년 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빈다, 사리타, 비슈누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시 창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그대로였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열고 닫았지만 여전히 든든했어요. 안에는 150자루의 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쌀이 아니라는 걸.
진짜 소중한 건 이 창고를 함께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큰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삶, 빚 없이 사는 자유, 서로를 믿는 공동체.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2년 전에도 똑같은 별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제대로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끝없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이 마을에서 쌀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함께 버티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도 창고 지붕이 보입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모레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2년 전 떨리는 손으로 시작한 일, 반신반의하며 걸어온 길.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 우리가 만든 변화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변화가 계속될 거라는 것.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